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의혹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네, 첫 순서 정치 와호 장룡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지내신 삼선의 중진 우상호 의원입니다.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뭐 배경음악이 미션 임파서블인데 네. 지금 그만큼 좀 힘든 국회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라디오 고정 출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저 뉴스공장. 네네. 아침에 제가 좀 즐겨 듣고 있습니다. 네. 나오시는 부분. 팟캐스트 진행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네. 보니까 정치 시사 분야 팟캐스트 중에서는 5위까지 올라가는 네. 인기가 지금 상당하신데 팟캐스트 열심히 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야당 시절에는 의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주장도 했었는데 네. 여당 되고 나서는 저희 당의 스피커들이 저희 당 입장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일들이 좀 소홀해진 것 같아서 저라도 나서서 여러 현안들에 대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좀 잘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뭐 라디오도 나가고 팟캐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안 하세요? 요즘 의원님들 많이 하시던데요. 외모에 자신이 없어갖고 무슨 말씀이세요? 팟캐스트만 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현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시끄러운 게 지금 전 청와대 특감 반원의 네. 폭로. 지금 김태우 씨가 연일 폭로를 하고 있고 조선일보가 그 기사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청와대는 이걸 또 반박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계속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고약한 상황인데 네. 이 상황의 본질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비리 혐의자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걸 정치적인 어떤 탄압 현안으로 만든 거죠. 이제 과거에 이제 정치인들이 이런 방식을 막 썼어요. 자기가 비리에 연결돼서 이제 감옥 갈 것 같으면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래갖고서 이제 좀 피해가기도 하고 했었죠. 네네. 이분이 주장이 진실성이 있으려면 본인이 관련된 비리 혐의에 대해서 해명하고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을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 여러 첩보들을 막 언론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건 의도의 순수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안 자체의 본질과 무관하게 이분은 지금 상당히 자기 살기 위해서 네. 이 문제를 정치적 현안으로 좀 끌고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로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김태우 씨 주장이 먼저 나오고 거기에 이제 반박을 하고 또 나오고 또 반박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끌려다니는 상황이 아닌가. 거의 뭐 지난 일주일 동안 청와대에서 나오는 어떤 대변인 발언이 다 이 관련돼서 나오는 발언인 것 같은데 네. 이게 해명이 의혹을 더 키운다는 비판도 있어요. 지금 청와대 대응이 지금 적절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은 지금 내부 첩보를 가지고 기정사실화해서 지금 사실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칫 잘못하면 이 정부가 매우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각 사안에 대해서 초기부터 팩트 체크 차원에서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좀 필요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민간인 사찰 뭐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고요. 근데 사실 그 김태우 씨가 전직 국무총리 아들이나 뭐 민간은행장의 첩보를 수집한 것까지는 지금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게 윗단계로 올라가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민간인 사찰의 정의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국민 사찰이라고 하지 않고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이 군 동향만 파악해야 되는 기무사가 네.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예를 들면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한다던가 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또 간첩만 잡아야 되는 국정원이 또 여러 가지 민간인 정보들을 수집한다. 그분들이 다 간첩 용의자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간인 사찰이라는 말을 별도로 만든 이유는 국가 권력기관이 민간인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계속 동향을 파악하고 미행하거나 도청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해서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했었죠. 그런데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네. 그러면
고위공직자의 비리 첩보라는 건 되게 민간인과 연결돼 있죠. 공직자끼리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비리 첩보를 입수한 다음에 조사를 이렇게 쭉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민간인들을 조사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행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 조사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하지 민간인을 조사했냐 안 했냐는 것은 지금 잘못된 의제다. 타겟은 공직자이지 옆에 따라 붙는 것들은 사실은 사찰이나 뭐 그 감시하는 대상이 아닌데 그렇죠. 붙어온 것이다. 그렇죠. 이건 뭐 도청을 하거나 뭐 미행을 하거나 하는 그런 사찰이 아니고 어떤 고위공직자가 어떤 혐의에 관련됐다더라. 예를 들면 뭐 돈을 받았다더라. 네. 혹은 어떤 이권에 개입했다더라. 하면 그 이권에 개입했다고 소문난 회사나 관련된 데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다 민간인이죠. 그러니까 저는 조사 목적이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민간인에 대한 조사를 했더라도 그건 타당한 직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민간인 부분들이 엮여 들어오는 것을 불순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건 폐기를 했다. 보고 전 단계에서 폐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민간인 뭐 사찰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 국가기관에서 정보 수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어떤 뭐 프라이버시 같은 것들을 침해하는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행위로 이제 저희가 보통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학생운동 하던 시절에 경찰서 정보과나 네. 안기부 같은 데서 지속적으로 뭐 따라붙어서 그랬죠. 네. 행적을 조사한단 말이죠. 네네. 가방도 뒤지고. 특정 혐의만 놓고 조사하는 거면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일상을 감시해서 동향을 파악하는 게 사찰입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와 관련되어서 비리 혐의가 들어왔을 때 관련된 사람을 조사한다거나 또 어떤 비리 첩보가 들어왔는데 그분이 사실은 청와대가 감시해야 할 고위공직자가 아닌 경우에는 폐기하기도 하고요. 네. 첩보는 다양하게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첩보가 들어온 다음에 그 조사를 깊이 했느냐. 근데 거기에 민간인이 타겟이었느냐. 아니면 고위공직자가 타겟인데 민간인이 연루돼 있었던 거냐. 이건 좀 사안별로 들여다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우 씨가 주장한 내용에서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민간인 사찰로 오해받을 사안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기문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네,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 김태우 씨에 의한 국기문란 행위죠. 그렇게 보시면. 네. 그 말도 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한국당에서 일단 운영위원회 소집해서 그렇다면 나와서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라. 네. 라면서 지금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아니 어차피 이번 국회에서 또 운영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네. 그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뭐 의원들이 한번 따져볼 수는 있겠죠. 또 자연스럽게. 실제로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이 관련된 사안들을 설명드릴 기회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한 무슨 국정조사 주장이나 혹은 이제 정치적으로 좀 확산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운영위만 따로 열자, 요 사안만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야당 원내대표 해봤지 않습니까? 네. 사안을 보면 제가 나름대로 동물적인 후각이 있죠. 아, 이거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당이어도 네. 아, 이거는 좀 곤란한 우리가 딱 걸렸는데 이런 게 있어요. 네네. 이 사안은 제가 볼 땐 아무리 들여다봐도 딱 걸린 사안은 그런 아닙니까?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좀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정치적으로 뭐가 이렇게 쫙 이슈가 되면 네. 여당이 여러 가지로 피곤하죠.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자꾸 시끄러우니까 네. 그 전에도 이제 그 기강 문제가 얘기가 나오고요. 네.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민정수석실에서 이게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차라리 이참에 민정수석실의 기능이나 역할을 좀 손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원내대표 때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은요. 네.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었습니다. 그건 당시에 여당 의원들도 다 인정하던 바죠. 그 민정수석이 국정원 등 검찰 쫙 그 신복들을 박아놓고 모든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모든 수사에 관여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잡아줘야 되지만 예를 들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사활동이나 또 고위공직자의 비리 첩보를 갖고 내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원래 민정수석실에서 하지 않으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어주면 이 일이 업무가 상당히 넘어가죠. 사실은 공수처가 사실 그래서 필요한 건데 지금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민정수석실에서 하고 있는 기능 그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보단 월권을 하거나 무슨 직권남용을 하는 이런 소지만 최소한으로 줄이면 된다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조국 수석이 그런 직권남용이나 권력남용의 혐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다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최를 했습니다.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문재인 정부 정책 평가
쓴소리가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정신 안 차리면 제2의 패족이 될 거다. 상당히 무서운 질책 아닙니까? 네. 의원님 그 자리에 계셨나요? 아니 그 토론회는 못 네, 갔습니다.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는 좀 네, 들으셨겠네요. 뭐 내용 전에 들었습니다만. 네. 네. 지금 이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민심이 떠나가는 전조 현상이라고 좀 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혹시 좀 방심하고 오만하지 않았는지를 한번 신발끈을 묶으면서 네. 다시 재정비할 때다라고는 경고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네. 남북 문제 전념하시고 거기서 성과를 낸 것은 참 잘하셨다. 네. 근데 내 삶의 문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 눈에 띌 만한 성과가 보이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네. 경고음을 좀 보내주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경제장관 연석회의도 비상회의도 열고 제1순위로 경제를 챙기겠다. 내년부터 쭉 지금 연속적으로 좀 여러 가지 지금이 국정 타이밍이다. 보고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경고들을 좀 귀담아 들으시고 대처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고요. 네. 2차제의 저 여당도 국민들 민생 챙기는 데 완전히 올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집권 2년 차 됐으니까요. 네, 다시 정신 이제 차려야죠. 네. 3년 차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3년 차인가요? 이제 3년 차. 3년 차 네, 됐죠. 이해찬 대표도 그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좀 의원들 난감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원내대표로서 쓴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원내대표 지내신 분으로서 우상호 의원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지금 민주당이나 지금 문재인 정부나 가장 시급하게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다. 지금 지난 그 정권 지내온 동안에서 네. 고쳐야 될 부분 뭐라고 보시는지요? 고친다기보다는 좀 개선했으면 하는 방향은요. 네. 대통령이 국민들의 민생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는지 이런 의제 설정 기능이 좀 회복될 필요가 있어요. 의제 설정 기능. 네, 그러니까 지금 여당 같은 경우도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들 하는 것 같은데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된 관심사들을 의제를 설정하고 그 의제에 따라서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거기서 입법화할 것은 입법화하고 예산으로 담아야 할 것은 예산으로 담고 네.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최근에 여당이 집중적으로 어떤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못 보여드린 것 이런 것들이 조금 초기 실망의 어떤 원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계속 잡음들이 나오는 것도 그런 거 방해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그런데 같아요. 이제 사실은 정말 국민 생활과 관련돼 있는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완전히 그 관심 있게 잡고 가면 네. 뭐 사소한 실수나 뭐 해프닝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 안에서 소화가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이니까 작은 실수나 마찰음들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정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유시민 작가 네.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냥 얼마 전에 언급을 좀 하신 것 같던데 네. 유시민 작가가 뭐 본인은 굳이 정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고 있지만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이제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유시민 작가 굉장히 강력한 대권 주자다. 네. 장외 최고 우량주다 이런 얘기 정도원 의원도 전 의원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님께서 보시는 유시민 작가는 어떻습니까? 유시민 전 의원님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인기도가 상당한 잠재력이 있죠. 네. 예, 또 그만한 또 지식과 능력 있는 분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결국 본인이 하고 싶어 해야 복귀할 수 있는 겁니다. 떠밀려서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인은 정치를 떠나고 나서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해졌다고 주장하고 계시고 지금 방송 출연하면서 저작 활동하고 방송 출연하는 일이 훨씬 더 삶의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네. 거듭해서 정치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가능성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목하는 건 당연한데 당연하죠. 예. 본인은 특별한 생각이 없는 것을 봐서 저는 정치 복귀는 안 하실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본인의 생각이 없더라도 여건 또 그리고 주변에서 어떤 상황들이 정치에 나서기를 밀어가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원래 정치 안 하시겠다고 하시던 네, 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에게 오는 이 책무를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운명이라는 제목의 어떤 책도 내신 것이 바로 그런 이제 본인의 심리를 말씀하신 건데 네. 제가 볼 때 현재 전국 구도에서 볼 때 유시민 이사장의 정계 복귀를 정치권 안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100%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친하시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현안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임시국회가 열렸는데
공공기관 국정조사 그리고 채용비리 국정조사요.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같은 넘어야 될 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뭐 상당히 난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당초에 의원님께서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지금 여야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합의해 줄 문제 아니었다라고 지적을 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으신지요? 네, 채용 비리가 공공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저는 뭐 이건 완전히 그 검찰 수사를 통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시 야당이 이 채용 비리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주장한 것은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다음에 잠재적인 저희 당의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타겟이었다. 박 시장을 타깃으로 하자고 한 것이죠. 그건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취지면 저는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파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정조사까지 만들어서 하자고 한 것은 나는 정치적인 정략적 의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데 응해줄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드루킹 특검은 김경수라고 하는 대권 후보를 겨냥한 거고요. 이번에 나온 채용비리 이른바 채용비리 국정조사라는 것은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이렇게 우리 당의 잠재적 대권 주자들을 겨냥한 야당의 정략적 국정조사에 자꾸 응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은 정책으로 사안은 사안별로 우리가 야당과 함께 문제가 있는 건 파헤칠 문제지 자꾸 이렇게 그 특정인을 겨냥한 이런 의도가 너무 정략적 의도에 말씀이시네요. 국회 일정을 국회 절차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여당도 합의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 물론 강원랜드 채용 비리도 뭐 사안에 넣었습니다. 그거는 좀 성과입니까? 아니면 뭐 그것도 뭐 아니면 하게 된다면 기왕에 문제가 된 걸 다 같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은 맞죠. 근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생각은 강원랜드를 넣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셔요. 그러면 국정조사가 어렵죠.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 이번에 이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같이 방송 출연도 하셨는데 어떻게 잘하실 거라고 보시는지요? 간단하게 좀 평가해 주십시오. 나경원 대표의 특징이 손해 보는 게임을 거의 잘 안 하시는 스타일입니다. 또 자신이 비판받을 만한 대목이 있으면 몸을 사리는 스타일이죠. 근데 원내대표라고 하는 거는 자기 당의 지지자가 일부 좀 비판적이어도 큰 국정 운영의 한 틀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그 요번에 여야 선거법 관련된 합의 직후에 또 합의가 아니라고 발뺌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여야 협상이 굉장히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 나경원 대표 스타일을 제가 아니까요. 쉽지 않을 거다, 협상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제도 개혁 문제도 지금 난제입니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떤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부분은 합의를 했는데 근데 디테일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의원 정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지역구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문제인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통과시키는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들인데 국회의원들이 자기 국회의원직을 걸고 개혁에 응해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 목을 걸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냐면 2015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에 저희 당 나름대로 이 개혁에 대한 입장을 정했었어요. 비례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국회 내에 제도 개혁을 한다. 그다음에 의원 정수를 도리 없이 늘려야 되겠다. 그때는 한 40명 정도 늘리는 안이었나요? 그렇게 내놨는데 엄청나게 국민들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의원수 늘린다 그러면. 네, 의원수 늘린다 그러면 저는 싫어하셔요. 일 똑바로 하지 의원수가 적어서 제대로 못하냐 이렇게 비판이 와서 할 수 없이 저희 당이 그때 후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 사안에 관심이 많은데 개혁을 하는 방향은 맞습니다. 야삼당 말이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난감하죠. 근데 여기다 또 개헌까지 얹혔지 않습니까? 이 협상이 저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1월 초에 국회에서 본회의에 처리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쉽지 않다고 보시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죠. 그런데 지금 선거구제 개혁은 사실 필요합니다.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꼭 반영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각 당이 좀 조금씩 손해보더라도 그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저는 절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조금이라도 나가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긴 한데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절충안으로 내놓았던 것이 전면적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면 네. 지금의 이제 특정 당이 특정 지역을 독식하는 이 상황을 좀 개선하고 정의당 같은 제3의 진보 정당이 의석수를 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사표 방지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게 논의해서 절충안이라도 좀더 진전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쉬어가는 의미에서 네. 홍준표 전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유튜브 안 하시냐고 여쭤봤는데 네. 홍준표 대표는 어제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유튜브 네, 봤습니다. 홍카콜라. 네.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떤 느낌이셨나요? 뭐 어제 보니까 음모론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하신 분이 복귀하면 네. 원래 여당이 긴장해야 되는데 긴장하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재미는 있어요. 사실 이렇게 보는 재미는 있는데 네. 되게 근거 없는 어떤 그런 그 의혹을 제기한다거나 네. 또 표현이 너무 자극적이고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땐 네. 지도자다운 어떤 고뇌와 무게감이 너무 없지 않냐. 그런 점에서 사실은 유튜브 방송을 저렇게 계속 앞으로 하실 건가. 저희 당은 사실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가요?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오히려 이제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징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제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러던데요. 제명까지 하는 얘기하고 전당대회 나오면 제명하겠다 뭐 이런. 저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건 좀 과도했다고 봐요. 자기 당 대통령 후보까지 한 사람을 제명하겠다고 말하는 건 좀 과도한데 어쨌든 좀 표현과 또 그 이슈를 다루는 접근 방법이 좀 점잖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은 위원장 그 답방 얘기를 하면서 그냥 오겠냐. 네. 뭐 그 예전에는 은행으로 송금했는데 지금 은행줄이 막혔으니까 현찰밖에 없다. 네. 문 대통령이 체코 왜 갔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발언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뭐 음모론 수준이에요. 거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죠. 무슨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성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정권에 힘 빠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정권에 힘 빠지기 전에 홍 대표님 힘부터 빠질 것 같은데요. 예. 어제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했습니다. 근데 정보위원장 들고 갈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사실 이렇게 정보위원장 자리라는 게 상임위원장 자리라는 게 각 당이 이제 그 원 구성 협상을 할 때 당별로 이렇게 다 사실 나눠 가지는 그런 형식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복당하면서 이거 들고 가는 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좀 해결해야 됩니까? 저런 거를 전문 용어로 먹튀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먹을 건 다 먹고 그러서 이제 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좀 바른미래당 당원들이 막 흥분해서 네. 찾아갔더라고요. 찾아갔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 이게 원래 바른미래당 몫으로 협상해서 그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것이 이제 국회 정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몫의 상임위원장이 오히려 줄어들어가는 것은 애초에 합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서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이학재 의원이 정보위원장을 내놓고 당을 옮기는 건 자기 판단이니까 뭐라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바른미래당 몫으로 받았던 것은 돌려줘야죠. 근데 이전에도 상임위원장 들고 이 당 옮기신 분들 꽤 있었습니다. 물론 있었습니다. 뭐 진영 장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상임위원장 자리 놓고 가신 그 케이스가 있긴 했습니다. 진영 의원도 그랬고 이제 김종호 의원도 네. 한나라당 이거 좀 제도화시킬 필요는 없을까요? 이게 제도화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법에 네. 어느 당 몫으로 준다는 조항이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책 합의고요.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내가 본회의장에서 직접 전체 의원들의 투표로 뽑힌 사람인데 뭐 당적 때문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그러나 이것은 애초에 정책 합의이기 때문에 그 합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 협치의 기본이죠. 그래서 저는 탈당해서 자유한국당 가시는 것이 소신이면 그 갖고 있는 자리가 뭐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바른미래당 몫은 내놓고 가시는 게 정치적으로 도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성공하는 여당 정부를 위해서는 사실 건전한 야당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적 쇄신의 움직임 그리고 앞으로 전당대회까지 가서 공천까지 인적 쇄신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까지 좀 망라해서 의원님께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신지 이 질문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당협위원장 공모 자격을 박탈당한 21명의 국회의원들이 네. 흥분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흥하지 분노하고 있지 않고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뭘 말하냐면 다음 공천 받는데 아무 지장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거죠. 이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분들이 뼈를 깎는 자기 희생 속에서 네.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밝히는 건데 그분들은 다음에 공천 받는데 지장 없다. 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면 오히려 가점을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비대위원장은 그 당협위원장에서 박탈을 하는데 네. 한쪽에서는 가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네. 제가 볼 때는 뭐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쇼를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흥분들을 안 하고 계신 거죠. 저는 인적 쇄신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전당대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어느 쪽을 대표하는 분이 당대표가 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그게 공천에 미칠 영향이 더 크죠. 그러니까요. 당대표 되시는 분이 공천에 관여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물러가는 김병준 위원장이 하시는 일에는 별로 관심들이 없고 새로 누가 당대표 될 것인가에 대해서만 오히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또 당협위원장들이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탈당했던 의원들이 바른미래당에서 복당하는 분들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가장 영향을 끼치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명분이죠. 이동하려면 이학재 의원은 이제 호롤단신 A 시간 더 두는 것보다 욕먹더라도 지금 가자 이렇게 네. 이제 빠른 시점을 선택하신 거고요. 전당대회 전에 움직이시는 분이 있을 거고 전당대회 이후에 누가 당대표 되는가를 보고 움직이실 분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2단계로 나눠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2단계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다양한 질문을 드렸는데 역시 하나하나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재밌는데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